공부 아직 시작도 하지 않고 슬럼프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슬럼프는 한 8월 달에, 7월 달에 오는 거예요. 아직 불도 안 당겼는데 막 벌써부터 막 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11월, 12월부터 1월, 2월 하시다 보면 지금 많은 게 헛갈리기 시작해요. 앞뒤 내용이 좀 헛갈리고 예전에 알았던 것도 지금 모르는 경우가 있죠. 헛갈려서 그런다. 당연한 거 헛갈린 건 당연한 겁니다. 난 아직도 헛갈린 게 없어요. 그분은 아직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헛갈린 단계를 이제 정확히 안 헛갈리게 정리하시면 그때 이제 그때부터 점수가 나오니까 그 전까지는 양을 절대 늘리시면 안 돼요. 그 주제에 가장 중요한 것 있죠? 그걸 계속 반복하면 거기 플러스 알파만 하면 헛갈리지 않습니다. 내 양을 너무 방대하게 하니까 지금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거 위주로 양을 줄이셔서 반복해서 자주 보셔야 돼요. 그게 헛갈리지 않고 차근차근 쌓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3, 4월 달에는 책의 밑줄을 많이 묶어 드리니까 1, 2월 달 강의를 들으시거나 들을 시간이 없으시면 다른 책을 빌려서 밑줄을 긋고 그거 위주로 보시라 그랬죠? 그게 양을 늘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책을 다시 보겠습니다. 296페이지 와보세요. 4번 공유물 분할이 있죠? 공유관계에 있다가 공유관계를 깨뜨릴 수 있겠죠? 그럼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는 지분이 적더라도 자유롭게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이 적어도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공유자는 분할에 응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분할하기 싫다면 그 268조처럼 분할 금지 약정을 해야 돼요. 그런 약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8조 1항 보시면 그 1항은 옛날에 중개사법에도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자,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이 한번 옛날에 나왔어요. 중개사법에. 5년 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겠죠. 이런 약정을 쓰면 언제나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하단에 양괄호 2번 분할 방법이 있죠. 그 밑에 세 줄 읽어보시고 이제 분할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공유물 분할은 공유물 처분과 유사하기 때문에 언제나 전원 참여. 항상 공유자 전원이 참여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빠진 분할은 그 효력 없습니다. 언제나 전원 참여. 그럼 분할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협의 분할, 협의에 의합니다. 협의가 무슨 말이죠? 약정, 합의, 법률행위. 법률행위죠? 원해서 하는 거죠? 그럼 협의 분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현물 분할, 토지라면 토지를 나눌 수 있죠. 지분 비율로. 또는 대금 분할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을 제3자에게 팔아서 그 판돈을 나눌 수 있죠. 대금 분할. 또는 가격 배상할 수가 있어요. 가격 배상이란 공유자 중에 한 명이 다 갖고 다른 사람은 돈 주고 내보내면 되겠죠.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럼 셋 중에 어떤 게 원칙이죠? 그냥 합의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기는 원칙이 없습니다. 뭘로 정하는가 그게 원칙이고, 단 현물 분할했을 때는 협의가 법률행위죠. 186조 분할 등기했을 때부터 분할 효력이 생기겠죠. 186조입니다. 이렇게 협의가 원칙인데 협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와야겠죠. 법원에서 재판으로 분할해 주겠죠. 이걸 재판상 분할할 수 있는데 이게 민법 187조 형성 판결, 형성해소죠. 그럼 재판상 분할할 때가 현물 분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판사는 웬만하면 물건으로 나눠준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내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그때는 제3자에게 경매해서 경매한 돈으로 대금 분할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두 가지만 있어요. 법에. 근데 판례가 당연히 여기도 가격 배상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격 배상할 수 있다는 이제 판례의 태도죠. 그럼 여기도 이제 현물 분할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되는가? 형성 판결이라 등기 없이, 즉 판결 확정 시 그날 분할 효력이 생기는 거죠. 분할 등기는 나중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이때부터 효력을 발생하죠. 과거로 소급하지 않아요. 소급이 없다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책에서는 296페이지는
하단에 반가로 1번 다 읽어보시고 오른쪽 오시면 반가로 2번 협의분할 있죠? 거기 5줄 다 읽어보시면 돼요. 협의분할에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써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반가로 3번 재판분할 있죠? 법조문을 읽어보세요. 현물분할 원칙. 그 다음 동그라미 1번 분할소 성질과 분할 판결 효력 되어 있죠? A는 셋째 줄까지 읽으시면 돼요. 이는 형성 판결이다까지. 그 다음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이 있죠? 거기 A 보시면 A가 현물분할이에요.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까지 읽으시면 돼요. 거기 대금 분할해야 한다 그랬죠? 두 번째 줄까지. 다음 제일 밑에 알파벳 E, E가 있죠? E는 네 번째 줄 허용된다까지 읽으시면 돼요. 그 E가 이 가격 배상. 재판상 분할할 때도 가격 배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건 네 줄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오시면 양괄호 3번 분할 효과가 있죠? 밑에 동그라미 1번은 두 줄 읽으시면 돼요. 아까 회비 분할은 분할 등기시, 재판상 분할은 판결 확정 시 효력이 발생하죠? 186조, 187조라고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반가로 2번이 있죠? 공유자 사이 담보 책임이 있습니까? 270조가 있는데, 자, 207조 보시면 이런 말이죠?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했다. 아니면 뭐 건물을 공유했다. 아무튼 공유관계죠? 공유관계인데 분할에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그래서 이쪽을 갑이 갖고 이쪽을 을이 가졌어요. 근데 분할하고 나서 보니까 이쪽에 어떤 하자가 있네 여기. 하자가 있어요. 그럼 을이 혹시 여기를 가졌을지도 모르죠? 그러잖아요. 따라서 분할한 후에 하자가 발견되면 이 하자를 치유하는데 200만 원이 든다 해보세요. 그러면 갑 혼자 책임진 게 아니라 혹시 을이 이쪽 토지 가졌을지 모르니까 지분 비율로 같이 책임져요. 그래서 얘도 100만 원, 얘도 100만 원 책임지게 되겠죠? 이게 담보 책임입니다. 그래서 270조 보시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해서 그 지분 비율로, 아까 지분이 똑같이 있으니까 100만 원씩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밑에 노란색 글씨 지분상 담보 물건에 대한 영향이 있습니까? 거기 이런 말입니다. 다시 갑을 공유가 있어요. 갑 지분 2분의 1, 을 지분 2분의 1인데 우리 책이 ABC로 한 것 같으니까 제가 ABC로 바꿔볼게요. 여러분 책 읽기 편하시겠죠? AB가 공유합니다. 근데 C라는 사람이 A에게 돈 빌려주면서 이 A 지분의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얘가 채권자면서 저당권자죠? 얘가 채무자면서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여기 저당 설정한 다음에 A, B가 공유물을 분할했어요. 분할해서 여기를 A가 갖고 여기를 B가 갖는다. 그럼 분할했으니까 이 저당권은 이 A가 취득한 부분에만 미칠 것인가? 그러지 않는다가 판례입니다. 만약에 A가 취득한 데만 미친다 그러면 A, B가 C를 해할 목적으로 A가 이만큼만 가지면 되겠어요? 남은 B가 다 갖고. 그럼 안 되겠죠? 따라서 분할 후 A가 취득한 부분에 2분의 1도 미치고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여기에도 이 저당권이 2분의 1만큼 미치는 겁니다. 그래야 A, B가 해야 할 목적으로 A가 이만큼 갖는다 그런 행동 안 하겠죠? 그래서 이자 부분에 집중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분산돼서 미치는 겁니다. 그럼 자 노란색 글씨에 밑에 A가 있죠? A 아래 예컨대 있습니까? 거기 보세요. 예컨대 A, B 공유토지 가로 열고 지분 각 2분의 1에 관해서 A 지부상에 C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서 밑에 B 보세요. B 제목 아래 바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중간에 읽을 필요 없이. 현물 분할의 경우에도 분할된 각 부분 후 2분의 1 지분상에 존속한다. 예컨대 AB 공인 토지 중 A 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현물 분할된 뒤에도 A와 B 단독 소유가 된 각 분할된 토지의 2분의 1 지분상에 그대로 존속하고 A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밑줄 그은 것만 그렇게 연결해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지금까지 이제 공유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309페이지 가보세요. 자, 309. 그 6번 문제 있습니까? 자, 6번. 갑과 을이 엑스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설명 옳은 겁니까? 그럼 1번. 5분의 1 지분권자 을은 갑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죠? 처분하지 못한다 해서 틀렸고. 2번. 갑이 을동의 없이 엑스토지 전부를 표현에게 매도 동원해 매도한 경우 채권행위죠? 그 매매가 유효 맞았죠? 전부 유효 맞았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볼 때는 2번이 정답이 나왔으면 밑에 안 읽고 다음 문제 넘어가야겠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그러게 한번 해보셔야 돼요. 혹시 그러다가 한두 개 틀리더라도 시간 내에 다 풀어야 되니까 그러게 연습하셔야 돼요. 더 맞은 거 있는가 밑에 보다가 함정이 딱 기다려요. 그래서 그냥 2번이 답인 같으면 딱 찍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연습이니까 3번. 병이 엑스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은 을지분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병에게 손해배상은 자기 지분만 청구할 수 있다 해서 틀렸죠? 자기 지분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2분의 1 지분권자 갑이 을동의 없이 엑스토지에 건물을 축조. 건물 축조는 처분행위죠. 마음대로 못하죠. 축조한 경우 을은 갑에게 그 건물 전부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지 않죠. 5번. 3분의 2 지분권자 갑이 과반수네요. 을동의 없이 엑스토지 전부를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즉 병에게 임대했다. 그럼 병 전부는 전부 적법이죠. 을은 병에게 엑스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을은 병에게 어떠한 청구도 못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었죠. 다시 이제 앞으로 오시면 이제 지금까지 공의를 보셨고 이제 나머지는 차이점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300페이지는 02번 합유가 있죠. 이제 합유는 공유와 차이점을 보는 겁니다. 합유는 일단 지분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동업관계예요. 그래서 뭐 중국집을 동업한다, 커피숍 동업한다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조합체 관계. 그럼 공유와 합유와 차이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차이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이점이 세 가지예요. 자, 공유는 지분 처분. 공유는 내 건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데 합유는 합의자 전원동이 얻어야 돼요. 합의자 전원동이 얻어야 내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B가 중국집을 동업해요. 중국집 동업. 지분 2분의 1씩. A가 이제 식당을 하기 싫어요. 그럼 A가 내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 사람이 남아있으니까 이 사람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 동업해야겠죠. 그래서 내 지분 내 마음대로 처분 못하고 이자가 동의해줘야지 그자에게 처분하겠죠. 그래야 동업이 유지되겠죠. 그 다음에 상속이 발생하는가. 상속. 공유 지분은 원칙적으로 상속 발생해요. 합의는 원칙 상속 안 된다. 원칙. A는 아버지가 IQ가 160이에요. 죽었거든요. 자식은 IQ가 앞에 일자가 없어요. 그냥 60이다. 이 멍청한 놈이랑 동업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원칙 상속 없습니다. 특약이 있어야 가능하고 특약이 없는 한 합의 지분은 상속 안 돼요. 그 다음에 분할 청구. 공유는 방금 전에 언제나 자유롭게 분할 청구할 수 있죠. 근데 합의는 못합니다. 동업관계가 유지되는 한 못해요. 지금 중국집 동업하고 있는데 철가방 나누고 짜장면 그릇 나누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동업관계가 끝나야지 그때 분할 청구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동업관계 중이라면 분할 청구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차이고 나머지는 공유와 다 똑같다 하시면 돼요. 그걸 되죠? 나머지는 공유와 똑같다라고. 그럼 자 300페이지 오시면 271조 봐보세요. 합유. 자 1항 법률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서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 합의를 한다.
합의자 권리는 합의물 전부에 미친다 그랬죠? 그리고 양괄호 1번은 세무 취식 한번 읽어보세요. 세무가 뭐였죠?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내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요. 그 다음 밑에 전혀 볼 필요 없어요. 오른쪽 페이지 301페이지 2번 합의관계죠. 아래 272조 보세요. 자, 합의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면은 합의자 전원동의 동의하면 전원동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증행위 각자 동의하면 각자 할 수 있다. 공이랑 똑같죠? 그죠? 이거 3개 아니면 공이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3가지 아니면 공이랑 똑같다. 그리고 그 밑에 읽어볼 필요 없어요. 바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양괄호 2번에 273조가 있죠. 자, 1항 합의자는 전원 동의 없이 가로 합의물에 대한 지분이죠.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다음 2항 합의자는 합의물을 분할 청구 못해요. 합의관계 끝내야지 가능하다 그랬죠? 아까 여기. 그래서 밑에 법조문 밑에 한 4줄까지 읽어보면 돼요. 4줄이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까지 읽어보시고 그 밑에 노란색 글씨가 있죠. 합의자 일부가 사망. 자, 아래 보시면 부동산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의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말이 원칙적으로 사망한 합의자의 상속인은 합의자로서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까지 아니다. 그 말이 상속 X입니다. 그래서 공유 합의 차이점이 3가지죠. 여기 다 나왔어요. 아까 273조 1항 그 다음에 2항 그리고 지금 상속까지 3개 다 나왔죠. 차이점 3가지.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니까 그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공유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오른쪽 오세요. 303 총유가 있죠. 자, 총유는 아까 비법인 사단 그래서 275조가 있습니다. 1항 보시면 법인이 아닌 사단은 사람이 집합지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총유로 한다. 그 아래 2줄 보세요. 총유는 종중, 교회 등과 같은 비법인 사단은 소유 형태이다. 말하자면 종중재산은 종들 총원이고 교회재산도 교회인의 총이다 그랬습니다. 밑에 노란색 볼 필요 없어요. 이제 아래 보시면 2번이 있죠. 거기 276조 보세요. 자, 1항 공임으로 관리 동그라미, 처분 동그라미. 그 뒤에 사원총회 결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관리행위도 사원총회 결의, 처분도 사원총회 결의. 총유는 뭐든지 그 총회 결의입니다. 총회. 한 장 넘겨보시면 304페이지. 그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 보세요. 관리에는 보증행위도 포함되므로 보증행위 동그라미. 하는 경우에도 거기도 총회결의 동그라미. 총회결의를 요한다. 그러니까 총유는 보증행위 각자 단독으로 못하죠. 총유는 무조건 총회결의. 그래서 처분, 관리, 보증까지 무조건 총회결의입니다. 무조건. 다시 앞으로 와보시면 이제 303페이지. 아까 중간에 276조 1항 보셨죠? 그 밑에 2항. 각 사원은 정관기타 귀하기조차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양괄호 1번 2줄만 볼게요. 자, 총유에 있어서는 각 구성원은 사용수익 권능을 가질 뿐이며 관리처분 권능은 구성원 총체에 속한다. 그러니까 총유 관계에 있는 각 구성원은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죠. 즉 교인들은 열심히 와서 기도를 마음대로 드려요. 기도. 그렇지만 지분이 없다 그랬죠. 그 다음 장. 즉 총유물을 처분할 때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관리 처분다 총회 결의. 그럼 사원은 뭐예요? 그냥 사용 수익만. 열심히 가서 교회 기도하면 돼요.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총유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 총유는 공유와 차이점을 보시면 되고 공유 관계를 이제 판례 위주로 해서 법조문과 같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소유권을 마치고 용의물권 갈게요. 이제 311페이지 용의물권. 이제 제한물권은 용의물권과 담보물권이죠. 그 중에 용의물권으로서 이제 3가지 있습니다. 용의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3가지가 있어요.
이거 두 개가 땅지자예요. 땅지. 그러니까 두 가지는 토지만 가능하고 이건 지가 없죠? 토지 건물이 다 가능합니다. 그중에 이제 오늘은 여기 지상권 여기를 공부할 차례 지상권. 그럼 지상권이나 지역권 다 토지를 빌리는 거죠? 그러면서 물권이고 다 약정. 약정이 원칙입니다. 합의. 약정이니까 다 등기를 해야겠죠? 자, 그럼 여기 갑소유 토지가 있어요. 갑소유 토지를 우리 빌려서 사용하고 싶다. 그럼 우리는 갑토지 사용권을 취득해야겠죠? 크게 셋 중에 하나를 보통 합니다. 우리 지상권을 취득해도 되고 우리 토지 전세권을 취득해도 돼요. 근데 이건 다 물권이죠? 그래서 우리 이걸 취득하면 을 힘이 셉니까? 약해집니까? 물권이라 을 힘이 세집니다. 그걸 갑이 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실생활에는 이거 별로 없어요. 얘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토지 임대차를 하는 겁니다. 토지 임대차. 그래서 우리 임차권을 취득하면 갑토지 생활할 수 있겠죠? 이건 채권이라 우리 힘이 약해져. 그럼 내가 힘이 더 세잖아요. 그래서 실생활은 대부분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건 약정은 별로 없어요. 실생활에. 갑이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권리가 있는데 오늘 이 권리를 공부하면서 항상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 법률 규정을 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익히셨다가 내 토지를 누가 빌려달라면 절대 이거 설정 안 해야겠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설정해버리면 나한테 너무 불리합니다. 그래서 지상권 이제 뭔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갑 소유 토지를 갑이 속옷이 을에게 지상권 설정해줬다.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합니다. 그럼 지상권 물권이죠? 계약 법률행위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지 지상권 취득하죠? 등기 186죠. 그래서 우리는 지상권 등기까지 해야지 우리는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럼 등기부 X부동산 등기부 각구를 보면 갑이 소유자로 되어 있겠죠? 을구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네, 지상권 등기. 을 앞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상권 취득했습니다. 그랬을 때 갑을 자기가 내 부동산에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줬죠? 그 자를 지상권 설정자 그래요. 설정자. 을은 타인 부동산에 지상권을 취득했죠. 이 자를 지상권자 그럽니다. 이게 1월 달에 했더라도 좀 안 보면 더 헷갈려요. 그래서 설정해준 사람을 설정자, 타인 부동산에 권리 취득한 자를 권자 하시면 돼요. 헷갈리면 100%는 아니지만 98% 소유자가 설정자예요. 그래서 헷갈리면 이게 책 읽다가 가끔 헷갈릴 수가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시오. 소유자가 설정자. 시오. 그럼 일단 책 읽을 때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게 전세권이라면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 얘가 전세권자. 얘가 저당권이라면 소유자가 저당권자, 얘가 저당권 설정자, 은행이 저당권자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오 안 헷갈리게 소유자가 설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상권을 취득했죠. 우리 지상권을 취득했는데 시간적으로 먼저 했죠. 그 다음에 병이 매매로 토지 소유권 취득했다. 시간적 세 번째죠. 그럼 을은 병에게 지상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 있죠. 시간적 빨랐으니까. 그럼 병은 을 지상권 부담을 아는 토지를 산 겁니다. 그래서 병은 을에게 나가라고 못해요. 을 권리가 우선한 거죠. 이처럼 물권은 대항력이 있다 그랬죠. 대항력이 뭐죠? 을은 갑과 지상권 계약했지만 중간에 소유자 바뀌면 을은 갑과 맺은 계약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대항력이었고 물권은 원래 대항력이 있고 채권은 원칙 대항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다 대항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을 힘이 더 세지는 겁니다. 이건 채권이라 원래 대항력 없어요. 그러니까 을 힘이 더 약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소유자는 이런 걸 많이 하는 겁니다. 을 힘이 약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권은 대항력이 있고 채권은 대항력이 없다. 여기서 써먹고 시험이 잘 나와요. 정리가 나왔고. 그럼 이제 311페이지 봐보시면 이제 지상권이 뭔가 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자, 279조 봐보세요. 지상권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담은 소유 동그라미.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 동그라미입니다.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사용의 동그라미 2번. 한 번 더 치세요. 사용이. 더 중요하니까. 소유보다 사용이 중요해요. 용익물권이니까. 그래서 양괄호 2번.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현재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설정 계약에 의해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또한 기존 지상 공작물이 멸실, 소멸하더라도 지상권 존속합니다. 소유가 더 중요하다면 소유. 지상물이 없어지면 지상권도 없어질 텐데 사용이 더 중요하니까 다시 지으면 되죠. 그래서 지상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양가로 3번은 세 줄을 읽어보세요. 특히 양가로 첫째 줄. 지상권은 토지를 직접 지배하는 물권이므로 토지 소유자 변경은 지상권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게 이겁니다. 토지 소유자 변경은 지상권 여지 유효니까 주상을 써 그 말이에요. 그 말을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로는 유상, 무상 가능하죠? 따라서 지상권과 지역권은 무상도 가능해요. 단 전세권은 반드시 유상, 임차권도 반드시 유상, 지상권, 지역권이 유상, 무상 가능하죠? 그 다음 그 밑에 노란색 글씨 보시면, 자, 이제 지금은 약정 지상권 거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자, 갑에게 나대지가 있는데 갑이 돈이 필요해서 S은행 찾아가서요. 그래서 은행에서 내 토지의 은행 앞으로 저당권 설정해주고 은행 앞으로 3억을 대출받았다. 그럼 얘가 소유자죠? 얘가 저당권 설정자, 얘가 저당권자예요. 그럼 저당권자는 토지를 점유합니까? 점유하지 않죠. 그래서 갑이 누구한테 토지를 빌려줘서 다른 사람에게 건물 지으면 곤란하겠죠? 물론 건물 짓고 있으면 건물 짓지 말라고 공사 중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얘가 지으면 좀 머리 아프잖아요. 나중에 철거하면 되지만 괜히 또 시간 낭비하고. 그래서 저당권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라 혹시 갑이 타인에게 토지를 빌려줄지 모르니까 못 빌리게 하려고 저당권자가 지상권까지 보통 취득해요. 지상권까지. 그럼 누가 더 이상 갑한테 토지 안 빌리겠죠? 지상권이 있으니까. 그럼 은행은 이 토지 사용해 안 해요? 사용할 목적을 한 게 아니죠. 건물을 지으면 저당권 담보가치가 하락하니까 이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까지 설정한 겁니다. 그러죠? 그 목적으로 설정했는데 갑이 3억을 변제했어요. 채무를 변제하면 이거 소멸하죠? 그럼 이거 필요 있습니까? 같이 소멸하겠죠. 그게 이제 그게 팔립니다. 그래서 밑에 A 보세요. A. 은행이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과 아울러 지상권까지 설정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지상권은 은행 채권자죠. 은행이 그 토지를 용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 소유자 갑 등이 함부로 공작물을 설정해서 방지해서 지상권 담보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제3자 아까 A A가 토지 소유자 갑한테 토지를 빌린 거죠. 갑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지상권자 은행은 신축 중인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까지. 그리고 넘기시면 다음 페이지 C가 이와 같은 목적의 지상권 그랬습니까? 그럼 이와 같은 목적의 지상권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사용할 목적은 없지만 설정한 거죠. 담보가치를 막기 위해서. 그 지상권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하면 저당권과 함께 소멸한다. 이 판례 결과를 기억하면 되겠고. 그 밑에 2번 제목에 동원하칩니다. 물권조청권 동그라미, 상리관계 동그라미. 상리관계 지상권자 토지 사용하죠? 다 적용된다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동그라미 치고 밑에 법조문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02번 지상권의 존속기간 돼 있죠. 1번에서 280조 있습니까? 자, 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그 기한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래서 최단기간 제한이죠. 1호 보세요. 1호는 중간쯤에 견고한 건물이 있습니까?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 목적할 때 몇 년? 최소 30년. 최소.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갑이 우리에게 우리 건물 짓는다 그래요. 이거 설정했다가는 내 땅 30년간 사용 못해요. 그러니까 지상권을 설정 안 해준 겁니다. 이처럼 사용 목적이 없을 때나 설정해 준 거예요. 사용 목적이 없을 때나. 잘못하면 내 땅을 30년 못 밟아요. 그 다음 2호. 전호 이외의 건물은 견고하지 않은 건물이겠죠. 목조 건물 같은 거. 그건 몇 년? 15년. 3호. 건물 이외의 공작물은 일목, 광고탑, 철탑, 교량. 이것은 최소 5년. 5년입니다. 그 다음 2항. 전환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 전환기간을 연장한다. 그 말이 최소 30년, 15년, 5년 보장되는 거죠. 법조문 아랫줄. 연구는 가능하죠? 연구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 양가로 2번. 약정에 의한 갱신이 있습니까? 284조.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 한 번 더 할 수 있죠? 갱신할 때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280조 최단 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견고한 건물이면 또 30년이에요. 그러나 당사자가 이보다 장기간 정할 수는 있죠. 아무튼 최단 기간 제한만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281조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죠. 그럼 1항. 자, 이제 281조 1항과 2항을 잘 비교하셔야 돼요. 자, 1항. 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그 기간은 존조가 몇 조예요? 280조. 280조 최단 존속기간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280조가 30년, 15년, 5년 돼 있죠. 그 다음 2항.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 지상권은 전조 2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본다. 그 말이 셋 중에 절반짜리 15년짜리를 본다. 그 말이 중간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1항과 2항 보셨죠?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자, 철근 건물 지을 목적인데 철근 건물 지어요. 기간 안 정했대요. 그럼 몇 년이에요? 30년. 견고한 건물. 그게 1항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목조 건물 지을 목적으로 지당 설정했는데 기간 안 정했대요. 그러면 목조 건물이니까 15년. 이게 1항입니다. 2항은 이 내용이에요. 내 땅에 뭐 할 건데 아직 몰라 그래서요. 땅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안 정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 셋 중에 15년. 15년짜리입니다. 이게 2항이에요. 그러니까 지상물 종류도 안 정했어요. 그리고 지상권만 설정했다. 그럼 몇 년? 15년. 지상물 종류를 정했다면 거기 따라가는 거죠. 1항과 2항 구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3번 283조가 있죠. 자, 283조는 갱신 청구와 매수 청구인데 여기 다 있어요. 다 타인 토지를 빌린 사람이니까. 그 중에 이 두 군데는 법조문이 있고 여기는 법조문이 없지만 대법원 판례가 인정합니다. 아무튼 세 군데 다 있죠. 그럼 시험은 여기서 나와요. 실생활에 이게 제일 많으니까 이쪽에 판례가 많겠죠. 시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내용은 다 똑같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그 조문만 간단히 보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 이제 많은 판례가 나옵니다. 취지를 아시겠죠? 그럼 283조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을과 첫째 지상권 설정 계약이 있다. 을이 지상권을 취득해서요. 그리고 이제 을이 두 번째로 을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첫째 기간이 끝났대요. 30년이라면 30년 기간 만료됐다. 그럼 원칙이 중요하죠. 나대지를 빌렸으니까 기간 끝나면 건물 철거하고 나대지로 돌려줘야겠죠. 근데 철거를 보니까 너무 아까워 이게.
30년 지났는데 지상물이 멀쩡합니다. 철거가 가까우니까 그때 우리 갑에게 한 번 더 합시다라고 갱신 청구해요. 한 번 더 합시다라고 갱신 청구. 갑이 오케이 해보면 다시 30년이 돼버립니다. 갑이 미쳤냐 하겠죠? 다시는 못해라고 미쳤냐고 거절했을 때 그때 을은 갑한테 갑을 더 미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내 건물 너가 사 하는 겁니다. 내 건물 너가 사 그러면 갑은 무조건 사야 돼요. 그래서 을이 내 건물 너가 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건 말이 청구권이지 형성권이에요. 이거. 형성권이랑 을이 사 그러면 갑 동의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사야 돼요. 그래서 바로 매매가 성립돼 버립니다. 이게. 둘이 이제 매매대금 정할 만 남았어요. 이것을 갱신 청구와 매수 청구하고 저 세 가지 권리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은 283조 1항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목이 현존한 경우에 지상권자는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다. 2항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환 공작물의 소목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주문 모시고 자세한 건 임대차에서 공부합니다. 그 다음 아래 03번 지상권 효력 되어 있죠. 즉 지상권을 취득했을 때 어떤 권리 의무가 생기는가. 1번은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권 동그라미. 당연히 지상권자는 토지를 점유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죠. 당연하죠. 영유물권. 그럼 그 밑에 세 줄 중요합니다. 세 줄 체크하고 읽어보세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갑소유 토지를 우리 지상권을 취득했다. 우리 지상권자입니다. 또는 우리 토지의 전세권을 취득했다. 얘들은 물권자죠? 힘이 세거든요. 따라서 우리 X를 사용할 때 목적물 유지 수선 우리 자기가 이걸 다 해야 돼요. 갑이 을을 위해서 이거 해주는 거 아닙니다. 소유자는 우리 내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방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만 있어요. 방해만 안 하면 돼요. 우리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이런 의무 없습니다.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을. 그럼 여기에 든 돈이 필요비거든요. 필요비. 그래서 얘들이 필요비를 지출했더라도 을은 갑에게 필요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어요. 유익비는 갑에게 돌려줄 때 가치신가 있잖아요. 근데 필요비는 누가 부담한다? 이자들이 부담해. 이자들이. 근데 만약에 이걸 임대차 했다. 임대차. 그래서 우리 임차인이라면 얘는 채권자라 힘이 약하죠. 그러면 갑은 우리 목조물을 사용하도록 유지수선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갑은 우리 목조물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라서 임차인이 만약에 목적물에 필요비를 지출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필요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 똑같은가 시험에 안 물어보겠죠? 시험 뭘 물어봐요? 차이점. 청구할 수 없고 여기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시험에 물어보죠. 작년에도 물어봤었고 이거. 그래서 재산권자, 전세권자, 물권자라 필요비 청구 못한다라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세 줄 거기 읽어보시고 316페이지 피시면 316페이지 그 가장 중간에 양괄호 2번 유익비 초음권이 있습니까? 거기도 5줄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37페이지 상단에 3번 밑에 309조 있죠? 거기도 조문하고 그 밑에 8줄과 밑에 참고사항까지 다 읽어보시면 돼요. 특히 참고사항 보시면 전세권자와 지상권자에게 필요비 안 된다 그랬죠? 거기까지 다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세 군데에 다 똑같은 말이 있어서요. 다시 써드릴까요? 313페이지 여기 제일 밑에 세 줄 있죠? 세 줄에 이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써놓으시고 복습할 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써놓고 이게 무슨 말이요 하면 안 돼요. 결론 이거죠. 필업이 얘들은 X, 얘는 필업이 O. 그 다음 314페이지. 이게 내용이 기니까 좀 미리 좀 쉬고 해야겠네요. 자, 10분 시간 쉬고 거기 314페이지 이쪽을 하겠습니다.